예, 사고편 사주 2차 시 공부를 합시다. 사주에는 내가 교수신문에 연재했던 그 문학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코너에 연재했던 칼럼들을 몇 편 이제 골라서 읽으면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시에는 출산율의 문제, 출산율, 예. 이 출산율이 굉장히 이제 낮은 그런 상황이, 뭐 노동력의 문제라든가 뭐 다양한, 그다음에 이제 경제를 위축시키는, 지속적인 어떤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정한 지원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죠. 2차 시에는 그 1차 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술, 나아가 대중문화의 어떤 본질,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뒷부분에 이제 30분에서 그 칼럼은 조영남의 구두와 고흐의 구두를 비교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그걸 확인하기 바라고요. 앞부분에서는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지금 들고 있는 책이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베냐민과 아도르노, 그러니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이제 비판 이론가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문해 학자 중에서 베냐민과 아도르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특히 대중문화 관련해서 많은 글을 썼는데요. 이제 그 베냐민과 아도르노의 그런 뭐 글들, 언명을 바탕으로 신혜경 선생이 이제 쓴 책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장에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 대중문화라고 하면, 대중문화는 대중문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뭐 K-팝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BTS가 있지요. 그런 대중음악이 있고, 어, 또 영화, 나도 영화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늘, 내가 첨단 이지구에 살고 있는데, 다리 하나만 건너면 첨단에 그 CGV도 있고, 또 CGV 가기 전에 또 무슨 영화관이 하나 있는데, 늘 걸어서 영화를 늘 보러 다녔는데, 지금 이제 2년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영화관에 갈 기회가 거의 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세계 각국의 영화를, 드라마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냐면, 대중문화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대중문화의 종류가, 그런 음악과 영화가 있죠. 그 다음에 시나 소설 같은 문학도 결국 대중문화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게임도 있죠. 게임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좀 비하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소위 대중문화의 여러 이제 장르가 있죠. 그런데 어 문제는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면 대중들이,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향유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즐기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이 아도르노라고 하는 비판 이론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의 그 자본주의 체제의 기만이다. 대중에 대한 기만.
속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중산업이다, 문화산업이다, 이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그 부분을 우리 사주 2차 시 앞부분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2차 시의 예술의 본질이 뭔가와 관련된 조영남의 화투 그림과 그다음에 고의 구두 그림을 이제 비교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으니까 또 매우 연관된 그런 설명을 앞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고 표현을 지금 2주차 그 추석 체크를 에, 하면서 뭐한 20명? 예. 그래서 한 서너 명이 제대로 출석을 지금 수업을 안 듣고 있어서 내가 일일이 전화를 좀 했지요. 전화를 해서 왜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했는데, 예, 어, 그 1차 시도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수강 인원이 필수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수강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성인들, 뭐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냥 20대 초중반이 아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고 뭔가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이제 성인 학생들도 몇 사람 있고 그러던데, 직접 그 강의실에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반갑고요. 수업을 수업 그 시간이라든가 일정을 관리를 잘하면서 수업에 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에 이제 그 적을 두고 있으니까 졸업 때까지 어쨌든 뭐 생업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다행히 이제 지금 어찌 보면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분들에게는 더 유리한 어떤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CMS에 들어가서 수업 영상을 좀 보고 그러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나도 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나도 그 나이를 좀 많이 먹어서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이제 굉장히 나이를 좀 많이 먹어서 학위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그 학력,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사회잖아요. 경쟁이 심한 사회고, 학력도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학력이나 학벌을 타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는 학력 내지 학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마다 이제 좀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 남부대학교에 지금 학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너무 이렇게 딜레이 하지 말고 수업을 잘 듣고 또 좋은 성적 받아서 교양 과목도 중요하니까 어, 수업을 잘 그 진행하기, 수업에 잘 적응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대중문화와 소위 그 대중산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차이가 있는가를 좀 설명할게요. 보통 대중문화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우리말은 영어의 매스컬처, 또 뭐 포퓰러 컬처라고 하는 두 표현을 번역한 거거든요. 되게 이제 대중문화 그러니까 매스컬처를 번역한 걸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스컬처라는 표현은 대중문화의 본질을 그 산업화된 그 대량 생산 체제의 산물 그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매스컬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본격적인 의미의 대중문화의 탄생은 18세기 중엽 이후에 자본주의적인 상품 생산 및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포퓰러,
포퓰러, 대중 뭐 인기 영합주의 할 때 포퓰리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퓰러 컬처라는 표현은 대중문화의 본질이 민중인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조금씩 다르네요. 이건 이제 한때 민중 스스로가 직접 만든 것에서 발전되어 온 그런 개념인데, 오늘날에는 대중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의 이념과 열망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이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포퓰러 컬처, 이런 이제 용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포퓰러 컬처로서의 대중문화의 그 기원,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따져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 글에서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스컬처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 또한 대량 생산되는 상품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문화도 기계에서 이렇게 상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처럼 문화도 대량 생산되는 상품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현대 대중문화를 다소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 서 있어요. 매스컬처. 알겠죠? 근데 포퓰러 컬처는 이제 대중문화가 대중의 진정한 관심과 이해를 표현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중문화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중문화 하는데, 대중문화에 이제 그 미스컬처냐, 포퓰러 컬처냐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의미 맥락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다 합해서 뭉뚱그려서 대중문화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아도르노는 이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즉 아까도 설명했지만 문화산업이다, 이렇게 봐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문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굉장히 문화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에서 그 공동체,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언어라든가 뭐 다양한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정신적인 어떤 것의 총칭을 보통 컬처,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치와 창조성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 갖다 붙이죠. 뭐 의복문화, 교통문화, 그다음에 음주문화, 뭐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 한 사회에, 어느 한 사회에 그런 언어나 관습의 총칭을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래 이런 문화는 산업이라고 하는, 소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이런 어떤 산업과는 좀 상대적인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독점 자본주의에서 문화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자본주의 자체가 오직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문화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한다라고 이제 아도르노는 본 거예요. 이제 아도르노가 했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나 읽어볼까요? 독점하에서의 대중문화는 모두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독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중문화의 골격과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은 독점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독점의 힘이 강화되었을수록 그 힘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된다. 영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대중매체가 단순히 사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아예 한술 더 떠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낸 화석 쓰레기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된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기업이라고 부르며 사장의 수입이 공개되면 그로써 그들의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도르노의 이제 문화산업론에서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읽어서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좀 답답하죠? 좀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 아도르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와 예술이 더 이상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고찰될 수 없다. 오늘날 대중문화의 산물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BTS를 평가할 때 그의 이제 어떤 음악성, 이것도 그렇긴 하지만 대중들 관심은 뭐예요? 그 뉴스도 보도하는 어, 행태랄까? 이런 걸 보면 BTS가 뭐 빌보드 차트 몇 위에 올랐다거나, 그다음에 매덕 뷰를 뭐 찍었다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되면 그 대중문화로서의 그 상업적인 성공을 했느냐, 이걸로 지금 그 표시
표현? 하여튼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산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고 수익을 얼마나 올렸는지가 거의 유일한 관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올린 작품일수록, 근데 영화도 보면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예술성이나 우리 삶과 연계된 어떤 주제의식보다도 뭐 1,000만 관객이 들었다거나 이런 거죠. 1,000만 관객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는 무조건 아주 최고의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도. 조남주의 음, 예, 82년생 김지영도 100만 권 이상이 팔렸죠. 그러니까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설 미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주제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 이것과는 별개로, 한국 출판 시장에서 100만 권 이상의 소설이 팔렸다. 그러면 이것은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든 그런 영화의 성공과 맞먹는 그런 그 성공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이 대중문화, 이 시대의 하나의 그 대중문화의 성공의 지표, 평가의 지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올린 작품일수록 그 작품에 대한 미학적 가치, 예술로서의 어떤 가치 평가나 사회적 유용성, 그런 그 문화예술 상품이 우리 삶과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 삶에 어떤 성찰을 주고 우리 삶의 어떤 깊이를 담보하는가, 그런 요용성에 등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물러난다, 이런 얘기죠. 예컨대 여기서 책에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게 2002년도 겨울연가, 배용준 겨울연가와 같은 드라마가 엄청난 의회화를 벌여들였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선전되었을 때 이 작품의 질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비판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논의하면 괜히 딴지 가는 것처럼 몰려서 이런 그 부정적인 핀잔을 듣는, 오히려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인 대중예술의 사료로 평가되는 거죠. 겨울연가. 다른 모든 드라마의 이상적 지향점이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그걸 따라하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고질적인 게 뭡니까? 그 안방 드라마 보면 무슨 출생의 비밀이, 아니 그 한없이 끝없이 재탕 삼탕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자본주의 시대에서 문화와 예술의 상품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황에서 이런 운명은 피할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모든 것이 교환할 수 있는 것만큼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시장성이 예술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뭐 주장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컨대 아도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의 물신성과 듣기의 퇴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래서 소비자는 값비싼 음악회 표를 구매하면서 실제로 음악회에서 연주되는 음악 그 자체를 좋아하고 숭배하기보다는 연주의 입장권을 사기 위해 자신이 지불했던 돈을 숭배한다는 얘기죠. 얼마짜리인가? 오페라가 뭐 S석이 뭐 50만 원이다. 50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그 오페라의 예술적 가치나 의미에 대한 평가보다는 S석에, 로얄석에 내가 50만 원, 100만 원짜리 100만 원을 주고 지불하고 그 티켓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 자기 만족감, 이것을 더 우선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환 가치 자체로부터 대중이 느끼는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료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욱 증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음악회 청중은 입장권의 가격이 비쌀수록 그 음악이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은 더욱 배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그 자체의 향유를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음악회 입장권의 가격, 즉 그것에 교환 가치가 주는 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이제 물신성이라고 하죠. 물질을 신처럼 숭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화의 상품화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좀 이따 이제 30분, 그 뒷부분에 30분에서 내가 조영남의 하트와 이제 고의 구두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어떤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뒷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까지 20분 동안 했던 얘기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문화라기보다는 산업, 그 자본가가 결국은 어떤 문화 상품을 만들면 대중들이 지갑을 열고 그 상품을 소비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그 기획으로서 만들어낸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본래적 의미로 본다면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어, 향유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영화를 선택할 때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그 많은 그 어떤 콘텐츠가 있지만, 실제로 내가 보려고 찾아보면, 물론 영화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본 영화도 이미 봤던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별로 볼 곳이 없네, 이런 그렇게 많은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올라 있으면서도 실제로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볼 만한 그런 그 콘텐츠가 별로 없네라고 생각할 때도 들어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음악이든 영화든 또는 무엇이든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본가가 어떤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 중에서 우리는 어느 하나를 그냥 고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드로노와 베냐민 같은 그런 그 문화 이론가는 대중문화라는 말 대신에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쓰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뒤에 연결해서 그 조영남의 구두와 고의 구두, 조영남의 화투와 고의 구두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예, 사고 표현 또 사주 2차 시 공부를 합시다. 1차 시는, 그러니까 사주차는 1차 시 때도 설명을 좀 했는데, 사주차는 일단 내가 교수신문에 게재한 칼럼을 좀 읽어보는 겁니다. 1, 2, 3차 시 각각 하나씩 읽어보면서, 내가 이제 1차 시 때, 지난 1차 시 때 뭐 자유글쓰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 칼럼은 이제 그 넓게 보면 논증적 글의 한 그 범주에 포함되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글쓰기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과제물을 하나, 그러니까 중간시험 대체 과제, 기말시험 대체 과제 말고, 그러니까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말고 과제물을 하나 내도록 되어 있어요. 내 강의계획서에 6주차에 제출합니다라고 20점짜리 리포트 이제 강의계획서에 안내를 해주었는데, 지금 4주차에 소위 자유롭게, 그러니까 어떤 정해지지 않은 논제를 가지고 1차 시, 2차 시, 3차 시 지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시 때는 출생수당을 1억을 주면 아이 낳을 거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얼마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어떤 분석보다는 되면 뭐 여성을 출생의 어떤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어떤 그런 뭐 도구랄까, 이런 것으로만 이제 사회적 책무를 이제 뭐 부과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얼마고, 두 명 낳으면 얼마고, 세 명 낳으면 뭐 이런 지원책, 이런 것 자체가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매우 부족하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그 칼럼이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이제 교수신문에 실었던 칼럼을 같이 읽을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사고 표현 이 과목에서 특히 이제 4주차에 1차 시, 2차, 3차 시
아마 5주 차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이제 그 내가 쓴 글을 읽고 글의 어떤 내용과 형식 이런 것들을 좀 잘 그 감각적으로 익힌 다음에 여러분이 6주차에 소위 자유로운 글쓰기 그 과제를 내도록 안내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에 접근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뭐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할 때 어떤 뭐 어떤 그 체계를 잡아서 글을 쓸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주차, 5주차 그 자유글쓰기, 칼럼 읽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6주차에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가 6주차에 내는 여러분이 그 내게 되는 과제물의 경우에 무엇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지금 내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 5주차도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그 차시마다 칼럼 한 편씩을 읽으면서 근데 그런 칼럼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들에 관한 내 관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뭐 인터넷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관심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쓸 때 이게 이제 교수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이게 그 한 꼭지 한그 1회분이 200자 원고지 9장에서 10장 사이 그 정도 그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많지 않은 그 분량에 결국은 내가 그때그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이제 어떤 문제는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주에 관심이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 주장이 옳음을 어떻게 이렇게 입증 강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일정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제 글을 200자 원고지 9장에서 10장 사이 그 정해진 그 원고 분량에 맞춰서 이제 그 글을 이제 또 좀 줄이고 어떤 부분은 또 뭐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한 편에 완성된 짧지만 한 편에 완성된 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좀 참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6주차에 20점짜리 과제물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이 클래스에 내가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하고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4주차, 5주차에 이런 수업을 하는 이제 뭐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일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6주차에 내게 되는 과제물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내가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두 가지가 이제 그 문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쓸 것인가 그 내용 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형 제도에 관해서 쓰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는 여러분이 한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우리 저 광주에서 80년 5월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 군부에 의한 그런 어떤 그 소위 쿠데타 그리고 민주화 시위를 하는 그 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준 사격을 하고 그래서 수십 명이 죽고 이런 것이 지금 미얀마에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다면 광주 5.18과 비교해 가면서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고 쓸만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주제를 하나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쓸 것인가 관련해서는. 그래서 무엇을 쓸 것인가 관련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쓴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소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쓸 것인가는 2주차의 그 리포트 작성법 특강 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칼럼들을 읽어 나가면서 또 설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쓸 것인가 이거고 어떻게 쓸 것인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정리를 이제 읽어가면서 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그 제목을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름을 쓰고 자기 소속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외부적 형식도 있고, 그다음에 서두에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는 이제 핵심적인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배치하고, 마무리 때도 어떻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가, 이런 어떤 그 내용의 구성의 문제도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보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첫 번째 과제물, 아니 뭐 과제물이 많은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 이 과제 하나의 과제물 6주차에 내는 과제물의 경우에 분량은 A4 한 장 분량으로만 할게. 이것도 내가 그 뭐 그 우리 이 클래스 그 과제방에도 고지를 하고, 그 단톡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또 미리 할게요. 근데 한 장이라는 얘기는 그 우리가 이렇게 글을 컴퓨터 워드에서 글을 쓰고 A4 용지로 출력을 할 때 앞뒤로 양면으로 출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한 면으로만 출력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을 말하는 것이지 양쪽 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 이제 언어 습관이 돼가지고 A4 한 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A4 한 장의 분량으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A4 한 장이면 그 200자 원고지로 한 사람의 7장 반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분량이 나와요. 알겠죠? 하여튼 그 과제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뭐 조금 이야기했지만 또 그 상세하게 나중에 안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제목을 좀 바꿔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게 그 이를테면 그 교수신문에 교수신문에 그 칼럼을 게재할 때 그 제목이에요. 그 제목인데, 내가 이것을 이제 그 밑에 나오니까 조영남의 화투와 고흐의 구두,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놨는데 이 부분이 안 바꿔졌네요. 좀 바꿔서 올릴게요. 자, 이문열 이제 소설가가 있죠. 이문열의 금시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청준이나 이문열 이런 소설가들이 소위 예술가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그 소설에 이제 인물로 등장해서 예술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쓴 소설들을 우리가 예술가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문열의 이 금시조도 그 예술가 소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문학 시간은 아니니까 뭐 그걸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하여튼 금시조는 어떤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예술에 대해서 그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스승과 제자의 갈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술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스승과 제자가 서로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술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정한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치열한 자기 부정의 정신을 이제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청준의 그 서편제도 그렇죠. 서편제는 영화도 이제 만들어지고, 여러분은 뭐 보지 않았죠? 예, 서편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들이 소리꾼이 자신의 딸이 잠든 사이에 두 눈을 멀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좋은 소리를, 그러니까 한을 갖게 되면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죠, 이 행위 자체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어떤 그런 좀 극단적인 그런 것까지를, 그러니까 극단으로 어떤 걸 밀고 나와서 마침내 득음, 음을 이제 뭐 갖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예술가 소설로서 예술은 무엇이냐, 치열한 어떤 어떤 뭐 어떤 것이라고 하니까 참 그렇긴 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소설에 또 소설들이, 그러니까 치열한 어떤 끝까지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소설은, 그러니까 금시조하고 서편제는, 이문열의 금시조, 이청준의 서편제, 두 소설 다 시장에 내다 팔 상품으로서의 예술, 그러니까 기교가 아니라 예술가의 그 치열한 혼, 두 소설 다 그걸 강조해요. 어떤 혼이, 정신이 보다 중요한 가치다. 이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예술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뭐 조금 뭐 고루하게 취급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굶으면서 예술을 할 수 없는 건데 굶주린 예술가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소위 예술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좀 이렇게 접어두고, 예컨대 뭐 인디 밴드라든가 이런 인디 음악, 자기가 음악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 뭐 트로트 경연대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이제 간다거나 그러면 자신이 견지했던 그 음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좀 접어두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예술은 그럼 뭐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제목을 아까 이거 바꾼다겠죠? 조영남의 화투와 고후의 구두. 조영남의 화투 시리즈. 자, 조영남은 가수죠. 가수고, 또 이 사람은 뭐 미국으로 가서 또 목사 안수도 받아서 목사라고도 하고 뭐 목회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대중가요 가수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화투 그림 시리즈를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하죠. 이게 이제 조영남의 그 화투 시리즈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사기 혐의로 이제 그 형사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 내용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데 소위 대필화가, 이제 그 자서전 같은 경우도 뭐 자서전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가 쓰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일단 뭐 유명한 뭐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글 쓰는 것을 본격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글 쓰는 게 엄청나게 고된 노동이에요.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잘 배치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문장도 이렇게 어법에 맞게 써야 된다거나, 이것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대필 작가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말 그대로 자서전이거나 회고록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예컨대 뭐 전두환 뭐 회고록, 김대중 뭐 자서전, 예컨대 그렇다면 그것을 김대중이나 전두환이 쓰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도 그걸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거 이제 액자에 담아서 화랑에 전시하고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뭐 몇천만 원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사간 사람들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조영남이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찌어찌 이렇게 알다 보니까 조영남이 그린 게 아니라, 조영남이 이제 이렇게 그리라고 소위 아이디어 내지는 뭐 일단 밑그림 정도 이렇게 제시해주고, 정작 이 그림을 완성한 작가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 그림을 팔아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그 정도에 팔았다면, 그 대필 작가, 실제로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는 뭐 한 200만 원 주거나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좀 불만도 있고,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되고 그랬나 본데, 그래서 이제 사기 혐의로 이제 형사 고소가 돼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뭐 1심 이런 데에서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유죄를 받고 그랬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무죄로 확정돼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걸 가지고도 여러분이 또 그 논정책 에세이 리포트를 쓸 수 있겠죠. 최종 판결 후에 이제 무죄로 확정됐으니까 이제 환호작양. 그 조영남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이 대법원 판결이 드디어 나를 이제 그 제대로 된 화가로 뭐 인정을 했다라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대를 다니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미대를 다니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그의 환호자격은 충분히 이해되죠.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조영남 말처럼 미대를 다니지 않아도 일정한 재능과 꾸준한 노력으로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겠죠. 다만 이제 조수 그 대필 이제 화가 대필 작가 조수를 두는 건 문제거리가 안 돼요. 당연하지 바쁜 화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뭐 실제로 내가 들은 건 아니고 그 인터뷰 기사가 조영남이가 이렇게 말한 걸로 됐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말했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제 뭐 정정 보도를 청구하거나 그럴 테니까. 그래서 조영남이가 이렇게 이 말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 가정이 아니라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조수를 두는 건 문제거리가 안 된다. 당연하지 바쁜 화가가. 난 이 말을 듣고 이거를 쓴 거예요. 잘 나가는 팝아트 화가가 화투짝을 어떻게 일일이 그려요?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그림판에 그 하나의 관행이다라고 줄곧 그 조영남은 이제 법정에서 주장을 해요. 변호인을 통해서 자기가 죄가 아니다, 즉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뭐 대법원 판결은 이제 그 사기 정확하게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제 뉴스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어쨌든 사기하면은 뭐 검사의 소추만 가지고는 증거만 가지고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 그 증거만 가지고는 조영남이 사기 혐의를 이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에 대한 어떤 판단은 유보를 하고,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것이 기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의 의도가 있었고 그런 거거든요. 본래부터 의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가가지고 나한테 한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해가지고 빌려갔는데 한 금방 한 달쯤 있다 주마고 해서 빌려줬는데 1년 2년 지나도 안 주더라. 그럼 나는 이제 화가 나니까 그동안에 이제 몇 번 체크는 했을 것이고 그래도 안 주니까 사기죄로 만약에 고소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망의 고의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가서 지금 안 갚고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돈을 빌려갈 때 애초에 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가를 증명해야 돼요, 내가. 상당히 사기죄 성립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영남이 이 그림을, 이건 고우의 그림이고요.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조영남의 이 화투 시리즈 그림이 이를테면 이 그림을 사가는 고객들에게 그 어떤 사기 법에서 정한 그 사기죄의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조영남의 이 그림과 관련된 행위에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나온 뒤에 상당히 이제 그 전업 그 화가들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림은 잘 모르니까 그림 시장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걸 깊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정말 이 사람이 예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일반적인 생각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 정도만 한다면 굉장히 좀 뭐 괜찮다고 이렇게 용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한 걸 보고
이 사람 정말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고우의 구두를 한번 봅시다. 이 고우가 이제 그 고우의 자화상 보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 스스로 그 귀를 잘라서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그러니까 그 모델을, 그러니까 이제 모델을 그 모델 일을 줘야 되니까 모델을 쓸 만한 돈이 없어서 이제 자화상을 많이들 그랬다고 그래요. 그 시절에는 특히 이제 약간 뭐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귀를 좀 잘라 가지고 또 자화상을 그리고 그랬는데, 어때요? 이 그림 고가 그린 그 구두 그림이에요. 참 그 19세기 후반에 이 고가 그린 구두 그림 봅시다. 이제 이 엄청난 또 구두 논쟁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논쟁. 자, 이 지금 이 검누른 바탕에 달랑 놓인 그 신을 대로 신어서 너덜너덜해 그러죠. 일테면 우리가 이거 뭐 그냥 버리는, 이거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잖아요. 그러니까 너덜너덜하게 망가진 일그러진 검정 구두 한 짝을 철학자 하이데거는 구두 그 자체보다도 어, 생활과 고난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저 한 장의 그림이 농민들의 본질에 있어서 구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예술사학자 뭐 샤피로는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증적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건대,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농토는 습지가 많아서 당시 농부들은 이렇게 금방 젖게 될 구두를, 이런 구두를 신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학신을 신었다. 그래서 고가 그린 이 그림의 소재가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죽 구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농부의 구두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실증적인 어떤 사실을 들어서 이 구두는 농부의 것이 아니라 고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가 그린 구두 그림이 이게 고의 구두냐, 농부의 구두냐, 농부의 구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두는, 이것은 사실 이제 여기서 좀 뭐 그 설명을 좀 압축, 이 컬럼의 그 원고 분량이 200자 원고지 9장, 그 정도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딱 그 제한이 있으니까 지면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가긴 하지만 또 종이신문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그 분량이 있잖아요. 코너 딱 이렇게. 그래서 9장. 그러니까 A4로 한 장, 한 페이지 뭐 한 40%, 한 장 반 정도, 크게 반 좀 못 돼요. 하여튼 그 분량의 글을 쓰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압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좀 불친절한 설명이 됐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이걸 가지고 자 뒤에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한 페이지만 이렇게 다시 리포트 쓸 때 내가 3차시 리포트 작성법 특강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목 쓰고 이름 쓰고 괄호에서 여러분 학과 학번 쓰고, 글 시작할 때 들여쓰기, 아주 그 샘플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글 시작 전에 들여쓰기로 하고, 이거 한 문단이죠. 줄을 바꿨으니까 문단을 나눈 거예요. 그럴 때 들여쓰기, 알겠죠? 글 시작할 때 들여쓰기,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리포트 여러분 내가 볼 때 이렇게 그렇게 내가 강조를 해도 안 하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이렇게 네거티브로 이렇게 점수 깎고 그럴 거예요. 그 중요합니다. 이 형식도 중요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렇게 그 페이지 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일단은 8주차에 내는 리포트에는 한 페이지만 내도록 했으니까 페이지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번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조영남의 화투 그림 시리즈가 사기죄에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던 그런 판결은, 비유하자면 고유의 이 구두 그림 속 구두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객관적 사실이 작품의 감상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투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의 책임하에 그림이 완성되었다면
그림 속 화투는 조영남의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품의 완성에 대한 완성의 이 작품 화투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대작 작가의 기여가 컸다 하더라도 대작 대필 작가 자서전은 대필이고 대신 쓴 거고 대작은 대신 그린 거니까 대작 화가의 기여가 컸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기로 볼 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이 요걸 이제 고의 그림이라든가 요걸 충분하게 고의 구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리할게요.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고가 그린 구두라고 하는 이 그림은 그림 속의 이 구두는 고의 구두이든 농부의 구두이든 그건 관계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구두를 하나의 소재로 해서 고가 그린 그림이 맞고 그 다음에 이 구두 그림 이 낡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진흙이 묻고 이런 아주 낡은 구두를 통해서 구두 그림을 통해서 농부들의 그 어떤 그 고달픈 삶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작가 화가의 주제가 그 역시 이 화가의 것이다. 이제 그거거든요. 이해되죠? 이 그림과 관련된 그 논쟁과 그림의 의미가. 그런데 다시 아까 이제 어, 조영남의 구두 고흐의 구두고 조영남의 화투 시리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판결의 의미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예술이 무엇인가는 사실은 어떤 확정적인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여기 나왔죠.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창조적인 행위다. 그 다음에 또 예술에 대한 규정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예술 그 본연, 그러니까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상업적인 기교와는 좀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영남에게 그 판결 후에 조영남이 자기 자신의 이제 그의 행위를 변명하기 위해서 뭐 뒤상의 그 변기라든가 이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의 화투 그림도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뒷상에 이제 그 변기 갖다 놓고 세밀하고 이렇게 이제 내놓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얘기죠. 일상적인 사물이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든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결국 이 칼럼은 예술은 도대체 뭐냐 관련된 그런 질문을 담고 있으면서 조영남의 이 소위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천박함 이런 것을 일정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시험까지 하겠습니다.